좋아요와 구독은 법보시의 실천입니다. 깊은 밤, 한 사찰의 지장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하지만 법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지장보살상만이 촛불에 일렁이며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 지장보살님께서 우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스님이 중얼거렸다.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울어주신다고 하지. 오늘 밤도 어디선가 큰 슬픔이 있나 보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지장보살은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다. 조선 후기, 한 가난한 과부 박씨가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7살 된 아들 정이가 전부였다. 남편이 죽은 후 온갖 고생을 하며 아이를 키웠다. 어느 가을날 정이가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박 씨는 온 마을을 뒤져가며 아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정이를 본 사람이 없었다. 정아, 정아, 박 씨의 절규가 산골짜기를 울렸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정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아마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게야. 아니면 물에 빠졌거나. 가난한 집 아이니까 자식 없는 집에서 누가 데려갔을 수도 있고, 박 씨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아들을 찾아 헤맸다. 손가락이 뼈만 남을 때까지 산과 들을 뒤졌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도 계속 걸었다. 정아, 어미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라. 박 씨는 울면서 중얼거렸다. 한 달이 지나자 박 씨는 완전히 미쳐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옷은 너덜너덜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찾아 돌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이 안쓰럽게 여겨 말렸다. 박 씨, 이제 그만해. 아이는 이미. 아니야, 우리 정이는 살아있어. 분명히 어딘가에서 어미를 기다리고 있어. 박 씨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산속 작은 지장암에 이르렀다. 그녀는 지장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지장보살님, 제발 제 아들을 찾게 해주세요. 저는 그 아이밖에 없어요. 그 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박 씨는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다. 새벽녘, 그녀의 앞에 한 스님이 나타났다. 보살님,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박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자비로운 얼굴의 젊은 스님이 서 있었다. 그 스님의 눈에서는 깊은 연민의 빛이 흘러나왔다. 스님, 제 7살짜리 아들이 한 달 전에 사라졌어요. 박 씨가 흐느끼며 말했다. 스님이 박 씨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박 씨는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한 달 전 그날 밤, 정이는 집 근처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술에 취한 마을의 악한 부자 김진사가 나타났다. 김진사는 박 씨에게 여러 번 수청을 강요했지만 거절당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다. 내가 박 씨의 아들이구나. 김진사가 정이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정이가 무서워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김진사가 아이를 붙잡았다. 내 어미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라도 혼내줘야겠다. 김진사는 정이를 자루에 넣고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돌로 쳐 죽였다. 아니야, 아니야. 박 씨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우리 정이가 그렇게 죽을 리 없어.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보살님, 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김진사 그놈을 죽여야 해. 내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 해. 복수는 또 다른 고통만 낳을 뿐입니다. 박 씨가 스님을 원망스럽게 바라봤다. 스님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출가하기 전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2살배기 딸이 있었죠. 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봤다. 어느 겨울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제가 약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아내와 딸이 모두 죽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때 미쳐버렸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제 가족을 데려가셨냐고. 그런데 어떻게 스님이 되셨어요? 저도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린 상인을 찾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해도 제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은 가족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뿐이라는 것을 스님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아픔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겠다고.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스님은 누구시지요? 저는 지장보살입니다. 그 순간 박 씨 앞에 정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천사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 정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아, 내 새끼 정아. 박 씨가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스쳤다.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정아, 나도 그곳으로 갈게. 같이 가자. 정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무슨 일이 남아있다는 거냐? 지장보살이 말했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어머니들을 위로해주는 일입니다. 박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들 정의를 보내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전국에 큰 기근이 들었다. 곡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다. 특히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다. 한 마을에 살던 윤 씨 부인에게는 3살, 5살, 7살 된 아이 셋이 있었다. 남편은 일찍 죽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그녀는 기근 앞에서 절망했다. 엄마, 배고파. 막내가 계속 울었다.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뭐든 구해올게. 윤 씨는 마지막 남은 보리 몇 알과 산에서 캐온 나무 뿌리로 미음을 끓여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며칠 후 막내가 굶어서 죽었다. 득이야, 득이야. 윤 씨가 아이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다른 2 아이도 점점 약해져 갔다. 엄마, 득이는 어디 갔어? 5살 순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득이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윤 씨가 눈물을 참으며 답했다. 일주일 후 순이도 득이를 따라갔다. 그리고 며칠 뒤 큰딸 보기마저 엄마 품에서 숨을 거뒀다. 윤 씨는 새 아이의 시신을 안고 미쳐버렸다. 내가 아이들을 굶어 죽게 했다. 내가 무능한 엄마라서. 윤 씨는 자신을 탓하며 며칠 동안 물도 넘기지 않았다. 그녀도 아이들을 따라 죽고 싶었다.
내가 더 일찍 국어를 했더라면, 내가 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었더라면, 윤 씨는 계속 자책했다. 마을 사람들이 안쓰럽게 여겨 도우려 했지만, 윤 씨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어느 날 밤, 윤 씨가 아이들의 무덤 앞에서 울다가 쓰러져 있을 때 지장보살이 나타났다. 보살님,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십니까? 윤 씨는 어렴풋이 보이는 지장보살을 올려다보며, 스님, 저는 제 아이들을 죽게 한 죄인이에요.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지장보살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기근은 당신 혼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도 희생자입니다. 그때 세 아이가 나타났다. 모두 밝은 모습이었다. 엄마,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드가, 순아, 보가, 윤 씨가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엄마, 우리 괜찮아.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 마지 보기가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둘째 순이가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우리한테 마지막까지 자기 것도 안 먹고 다 줬잖아. 막내 득이가 덧붙였다.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줘서 우리는 행복했어. 지장보살이 윤 씨에게 말했다. 아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이들 없이는 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당신의 경험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윤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아이들이 함께 말했다. 엄마, 우리 대신 다른 아이들을 도와줘. 그러면 우리도 기쁠 거야. 윤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너희들의 목까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해 줄게. 하며 윤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도시, 17세 소녀 민지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사랑한다던 남자친구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사라졌고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너 같은 창녀는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민지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예쁜 딸이었지만 키울 능력이 없었다. 어린 나이에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민지는 갓난아기를 안고 울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민지는 점점 절망에 빠졌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우유를 살 돈도 없었다.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나을까? 민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때 아기가 약한 소리로 울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민지는 마음을 바꿨다. 너는 살아야 해. 엄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너를 키워줄 거야. 민지는 교회 앞에 아기를 두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예쁜 내 딸,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너를 키우면 너도 불행해질 거야. 민지는 아기의 볼에 마지막 입을 맞추고 교회 문 앞에 아기를 두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발길이 멈췄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안 돼. 민지는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그때 한 사람이 그녀를 막았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민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자비로운 얼굴의 청년이 서 있었다.
저는 제 아이를 버린 나쁜 엄마예요.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최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엄마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청년이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의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저를 원망할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청년이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와 아기를 안았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보세요. 아이가 평안해합니다. 좋은 가정을 만날 것입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정말 제가 잘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가장 숭고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지장보살입니다. 보살님께서 직접 모든 고통받는 중생, 특히 어머니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당신 같은 어머니들의 고통을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앞으로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서울한병원 소아청소년과 5세 하늘이가 엄마 손을 꽉 잡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열이 나고 자주 넘어져서 검사를 받아왔다. 하늘아, 무서워하지 마. 선생님이 하늘이 아픈 곳을 찾아서 낫게 해주실 거야. 30대 후반의 엄마 수진이 아이를 달랬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 보호자분과 따로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늘이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의사와 사무실로 향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선생님.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늘이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그것도 외후가 좋지 않은 유형이고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혈액암입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생존율이 30% 정도입니다. 수진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다. 아니에요. 우리 하늘이는 그냥 감기 기운인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하늘이의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작은 몸에 굵은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항암제로 인해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귀여웠던 하늘이의 얼굴은 약물 부작용으로 퉁퉁 부었다. 엄마, 아파, 토할 것 같아. 하늘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24시간 하늘이 곁을 지켰다. 회사는 휴직했고 남편 혼자 생계를 책임졌다. 의료비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옮겼다. 6개월 후 의사가 다시 불렀다. 항암치료 효과가 기대보다 좋지 않습니다. 골수이식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골수이식이요. 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수지는 절망에 빠졌다. 이미 빚도 많이 졌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해야 할지. 어느 날 밤, 하늘이가 수진에게 물었다. 엄마, 나 죽는 거야?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야. 하늘아. 왜 그런 말을 해? 간호사 언니들이 수근거리는 거 들었어. 하늘이는 많이 아프대. 수진이 하늘이를 꽉 안았다. 하늘아, 엄마가 꼭 살려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적합한 기증자는 찾아지지 않았고 하늘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어느 날 새벽, 하늘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수진이 의사의 가슴팍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우리 하늘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의학의 한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했다. 그날 밤, 수지는 하늘이 곁에서 밤새 울었다. 하늘이는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제발 저를 대신 데려가시고 하늘이만 살려주세요. 하늘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지장보살, 지장보살님, 제발, 제발 이 죄 많은 중생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하늘이를 살려주세요. 저를 대신 데려가세요. 우리 하늘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부디 부처님, 지장보살님, 이 죄 많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하늘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수진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고 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하늘이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이 시간에. 저는 이병헌 상담사입니다. 하늘이 이야기를 들어서요. 남자의 눈에는 깊은 자비가 서려 있었다. 수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떡해요, 선생님? 우리 하늘이 정말 죽는 건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자가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늘이는 참 예쁜 아이네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 하늘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아이들은 엄마 목소리를 제일 잘 들어요. 수진이 하늘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늘아, 엄마야. 하늘이 목소리 좀 들려줘.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하늘이가 눈을 뜬 것이다. 엄마, 하늘아, 우리 하늘아. 수진이 아이를 안았다.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늘이가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나 보네요.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다. 하늘이의 모든 수치가 갑자기 호전되고 있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후 일주일 동안 하늘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수지는 그날 밤 만났던 상담사를 아무리 찾아도 병원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다. 한 달 후, 하늘이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퇴원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엄마,
나 그때 꿈에서 착한 아저씨를 봤어. 아저씨가 나한테 엄마가 너무 슬퍼한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했어. 수지는 그제서야 알았다. 그 상담사가 지장보살이었다는 것을. 2023년 11월 고등학교 3학년 준호는 수능이 끝나자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대학 입시 스트레스에 지친 소년이 잠깐의 일탈을 즐기던 순간이었다. 야, 준호야. 너무 빨리 가지 마. 하지만 준호는 친구들의 만류를 듣지 않았다. 그는 그날 수능 때문에 부모님과 심하게 다퉜고 화가 나서 집을 나온 상태였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준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 우회전하던 대형 트럭과 충돌하면서 몇백 미터 공중에 뜬 준호의 오토바이는 처참하게 바닥에 떨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준호의 아버지 수철이 응급실로 달려왔을 때 아들은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철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내는 이미 기절해서 다른 병실에 누워 있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준호가 24시간 지켜봐야겠지만 솔직히 희망은 크지 않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수철은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일주일 후 준호는 겨우 생명은 유지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식물인간 판정을 내렸다.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가족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수철은 의사를 붙잡았다. 5%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준호를 끝까지 지켜보겠어요. 수철은 회사를 그만두고 준호를 돌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병원에 와서 밤 10시까지 아들 곁을 지켰다. 준호야,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어제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 봤는데. 수철은 매일 준호에게 말을 걸었다.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지장보살 정근을 틀어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다. 수철아, 이제 그만해. 준호는 이미 돌아오지 않아. 아니야. 우리 준호는 살아있어. 분명히 깨어날 거야. 수철은 나머지 시간에는 절에 올라가 명부전에서 밤새 기도를 했다. 제발 준호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준호는 깨어나지 않았다. 의료진들도 포기를 권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수철은 지친 몸으로 명부전에 앉아 기도하다가 졸고 있었다. 수철은 꿈속에서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렸다. 아버님, 많이 피곤하시죠? 수철이 고개를 돌리니 40대 초반의 온화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준호 아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근데 무슨 일로? 남자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돌보셨다면서요? 당연하죠. 준호는 제 아들인데요. 아버님, 혹시 준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지금 해보세요. 매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으려. 수철이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힘들어할 때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어.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도 더 공부하라고만 했지. 수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아빠는 내가 깨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만약 깨어나기 너무 힘들면 그만 편한 곳으로 가도 돼. 그 순간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준호야.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빠. 준호야. 우리 준호야. 수철이 아들을 안고 울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어떻게 병원으로 왔는지 모르게 병원으로 왔다. 준호의 병실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달려와 있었다. 이럴 수가. 6개월 만에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미안해. 내가 화를 내서. 아니야.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수철은 나중에 병원에 그런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세세생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는 10년째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남편 성민은 평소에는 멀쩡했지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인연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게 했어? 성민이 영희의 뺨을 때렸다. 8살 아들 민수와 6살 딸 미나가 무서워서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여보, 아이들 앞에서는 뭐가 어때? 내가 누구 돈으로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성민이 영희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았다. 영희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엄마, 민수가 울면서 달려왔다. 너도 맞고 싶어. 성민이 민수를 발로 찼다. 영희는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녀가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 미나가 밤에 악몽을 꾸며 울었다. 괜찮아, 미나야. 엄마가 있어. 하지만 영희 자신도 무서웠다. 언제 성민이 더 큰 폭력을 휘두를지 알 수 없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성민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아이들도 위축되어 갔다. 민수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미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성민이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들어왔다.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것을 영희 탓으로 돌렸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지질이 복도 없고 운도 없어서 승진 못한 거라고. 성민이 영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심했다. 영희가 바닥에 쓰러지자 성민이 발로 배를 찼다. 엄마, 민수가 아빠를 말렸다. 아빠, 그만해. 너도 맞고 싶어. 성민이 민수를 집어던졌다. 민수가 벽에 부딪혀 머리에서 피가 났다. 영희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이들까지 다치면. 그날 밤 성민이 잠든 후 영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아이들까지 폭행에 노출되고 있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싶었다. 새벽길을 걸으며 영희는 절망적인 생각을 했다.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죽는 게 나을까? 한강 다리 위에서 영희는 멈춰섰다. 아이들이 졸려서 멍한 상태로 안겨 있었다. 미안해, 민수야, 미나야. 엄마가 무능해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다.
50대 중반의 자상한 인상의 남자였다. 이른 새벽에 아이들과 함께 나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저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영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드시군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가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무능한 엄마라서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이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 얼굴을 보세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나요? 영희가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민수와 미나가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자가 영희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여기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예요. 숙소도 제공하고 법적 도움도 줘요. 정말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영희가 명함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돌아보니 남자는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에는 희망이 생겼다. 그날 밤 한강 고수부지에 앉아 영희는 희망을 보았다. 다음 날 영희는 그 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6개월 후 영희는 이혼을 성사시키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78세 병수 할아버지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다행이었다. 한때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10년 전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당뇨병과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지만 병은 더 악화되었다.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궤양이 생겼고 감염이 심해졌다. 아파.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웃들과도 교류가 없어서 며칠 동안 누구도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몰랐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누운 채로 3일을 버텼다.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약도 먹지 못했다.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할아버지는 체념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 같았다. 4일째 되던 날 할아버지는 거의 의식을 잃었다. 탈수와 감염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 정자야, 나도 이제 너한테 갈게. 할아버지가 죽은 아내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누구세요? 저는 이 동네 복지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며칠째 안 보이신다고 해서요.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을 먹여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후송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병원에서 일주일 치료를 받은 후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다. 그 남자가 의료비도 대신 지불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늙은이를 왜? 할아버지도 소중한 분이세요. 혼자라고 해서 덜 소중한 건 아니에요. 그 후 그 남자는 할아버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었다.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녀주고 생필품도 사다 주었다. 할아버지, 혼자 지내지 마시고 복지관에 나오세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들을 만났다. 나도 자식들이 외국에 있어서 나도 혼자 살아.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외로운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그 남자를 찾았다. 하지만 복지관에는 그런 복지사가 없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알았다. 자신을 구해준 것이 지장보살이었다는 것을.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5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다. 그리고 다른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임종할 때도 혼자가 아니었다. 복지관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곁에 있어 주었다. 할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중학교 2학년 태준이는 3개월째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키가 작고 말이 없는 성격 때문에 같은 반 일진들의 표적이 되었다. 야, 태준, 용돈 가져왔어. 힘이 제일 센 성우가 태준이를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갔다. 다른 아이들은 모른 척했다. 저는 용돈이 없어. 없다고. 어제도 없다고 했잖아. 거짓말하는 거야. 성우가 태준이의 배를 주먹으로 쳤다. 태준이가 쓰러지자 다른 아이들도 발로 찼다. 내일까지 5만 원 가져와. 못 가져오면 더 세게 맞을 줄 알아. 태준이는 집에 와서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았고 더 심한 보복이 두려웠다. 태준아, 요즘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엄마 현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입맛이 없어요. 태준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학교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지만 말할 수 없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돈을 가져오지 못한 태준이는 더 심한 폭력을 당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옷이 찢어져도 넘어져서 그렇다고 거짓말했다. 어느 날 태준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태준이가 난간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누군가가 어깨를 잡았다. 학생, 위험해요. 뒤로 와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태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해보세요.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태준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당한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매일
매일 맞아요. 돈도 빼앗기고 저는 정말 살기 싫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렸나요? 못하겠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남자가 태준이의 어깨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대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함께 가줄게요. 부모님께 정확히 말씀드리고 학교에도 신고해야 해요. 태준이는 남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이 놀라며 달려왔다. 태준아,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 태준이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걱정 끼쳐드릴까 봐. 아버지가 분노했다. 당장 학교에 가서 따져야겠어.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태준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태준이에게는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남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었다.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다음 주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가해 학생들은 전학을 가거나 징계를 받았다. 태준이는 상담을 받으며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태준아, 이제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부모님도 그 남자를 찾아봤지만 연락처도 알 수 없었다. 1년 후, 태준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민철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행복했다. 어느 날, 옛 직장 동료가 찾아왔다. 민철아,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있어? 무슨 투자요? 부동산 펀드야. 1년에 30% 수익을 보장해. 나도 이미 5천만 원 넣었어. 민철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동료가 실제로 매달 수익금을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아내 수연이 걱정했다. 동훈이가 벌써 6개월째 받고 있어. 검증된 거야. 민철은 치킨집을 팔아서 나온 돈 3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총 8천만 원을 투자했다. 처음 2달은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 들어왔다. 민철은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보, 이 돈으로 더 큰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3개월째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투자회사도 사라졌고 소개해준 동료도 연락이 안 되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수연이 울었다. 전 재산을 잃었다. 집도 없고 사업 자금도 없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다. 내가 바보였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민철은 자책감에 빠졌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 우리 왜 이사 가야 해? 초등학교 3학년 딸 지연이가 물었다. 아빠가 실수를 했어. 가족은 고시원으로 이사해야 했다. 민철은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연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두 아이를 돌보며 일하기가 힘들었다.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다. 지연이는 매일 울었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집에 가?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철은 혼자 한강에 나갔다. 생명보험금이라도 가족에게 남겨주려고 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까?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민철이 다리 난간에 올라서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저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지금도 가족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제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남자가 민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희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기회. 어떤 길이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다. 여기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법무법인이에요. 무료 상담을 해줄 거예요.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곳은 창업지원센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민철이 명함들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성함이. 돌아보니 남자는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민철은 법무법인에 연락했다. 정말로 무료 상담을 해주었고, 사기범들을 추적해서 일부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소자본 창업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6개월 후, 민철은 작은 분식점을 차릴 수 있었다. 가족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빠, 이제 괜찮아진 거야? 지연이가 물었다. 응, 아빠가 열심히 해서 더 좋게 만들어줄게. 2년 후, 민철의 분식점은 성공해서 여러 지점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미소는 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5살 아들 준우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어렵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준우가 갑자기 고열을 내며 쓰러졌다.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간 준우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입니다. 점진적으로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미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준우가 천천히 진행되겠지만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의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미소는 카페를 팔아서 준우 치료비에 썼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었다. 준우는 점점 걷기 힘들어했다. 계단도 혼자 올라가지 못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어? 준우가 울며 물었다. 괜찮아, 준우야.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하지만 미소 자신도 절망적이었다. 의료진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다. 미소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해외 치료법을 찾아봤다. 미국에서 실험적 치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비용이 5억 원이나 되었다. 5억 원, 어떻게 구하지? 미소는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모이지 않았다. 준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이제 휠체어를 타야 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의사가 미소에게 다가왔다. 준우 어머니시죠? 제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새로운 치료법이요?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임상시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준우가 적합한 환자인 것 같아요. 미소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럼 치료받을 수 있나요? 임상시험이라 비용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보장할 수 없어요. 미소는 준우와 함께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3개월마다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 놀랍게도 6개월 후부터 준우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엄마, 나 걸을 수 있어. 준우가 기뻐했다. 1년 후, 준우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의료진들도 기적이라고 했다. 준우의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소는 그때 그 의사를 찾았지만 병원에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했다. 미소는 깨달았다. 지장보살이 준우를 구해주신 것이라고. 지장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준우를 살려주셔서. 현재 준우는 건강하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미소는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의 가족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75세 노인 철수 씨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말기 암으로 투병하던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었다. 가족들이 병상 주위에 둘러서서 울고 있었다. 특히 막내딸 영희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더 효도할게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철수 씨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아버지는 죽는 게 무서워. 그때 갑자기 병실의 분위기가 변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철수 씨의 눈에 한 스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누구세요? 철수 씨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지장보살이다. 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려고 왔다. 지장보살님,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장보살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평생 죄만 지었어요. 젊을 때는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였고 가족들에게도 잘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들에게는 지장보살이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 죄들을 후회하느냐? 지장보살이 물었다. 네, 정말 후회해요.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장보살이 말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곧 죽을 거예요. 늦지 않았다. 진정한 참회는 시간을 초월한다. 내가 지금 느끼는 후회와 참회의 마음이 모든 것을 정화할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지장보살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계신다.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절망에 빠진 가정에서, 외로운 노인의 곁에서, 괴롭힘 당하는 아이 옆에서 지장보살은 항상 계신다. 지옥이 비지 않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지장보살의 서원이다.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받고 있는 한 지장보살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무서운 순간에 지장보살은 우리 곁에 계신다.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상담사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낯선 이방인으로.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지장보살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고 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